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어쩌면 누군가의 삶에 꼭 필요한 등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귀한 지식이 더 널리 퍼져 꼭 필요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며 늘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비싼 차를 몰고 명품을 휘감고 모든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 2세 같은 그런 인물 말이죠. 늘 자신을 뽐내고 거만하며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지만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의 모습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물론 이런 유형의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들의 이기심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제가 경험하고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나르시시즘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이런 화려한 모습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결심하게 된 것은 얼마 전 스쳐 지나가듯 읽었던 한 뉴스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전 연인에게 목숨을 잃은 한 여성의 가족이 전하는 이야기였죠. 기사를 읽는 내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패턴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여성이 교제하던 남성에게 더 이상 연인 관계를 원치 않으며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결혼은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여성을 끔찍하게 공격했고 결국 여성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성의 공격은 그녀가 숨을 거둔 뒤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남성은 살아생전 누구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도 없었고 세상에 어떤 큰 흔적을 남기지도 않았죠. 그에게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르시시스트의 화려함이나 과시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절당하는 순간 내면에 숨어있던 끔찍한 괴물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가정폭력이나 교제살인 사건 데이터에서 매일같이 변주되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상대방의 숨겨진 공격성, 나르시시즘 혹은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폭발하여 상대를 폭행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는 끔찍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취약한 나르시시즘이라는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형태의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밥솥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라고 여기고 늘 우울하고 억울해하며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뿌리내리지 못하고 소외된 채 세상은 나에게 빚을 졌다. 너는 나에게 이래야만 한다는 비뚤어진 특권의식을 품고 살아갑니다. 피부처럼 얇고 예민한 자존심을 가졌기에 아주 작은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고 위험할 정도의 분노가 피부 바로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낮은 수준의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사람을 의심하지만 겉으로는 전혀 매력적이거나 카리스마 있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만약 이런 취약한 나르시시즘 위에 약간의 악성 나르시시즘이 더해진다면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해집니다. 뉴스 속의 남성은 자신이 왜 그런 끔찍한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나를 비판했기 때문에 폭행했다. 그리고 범행 당시 자신이 재정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그녀를 원망했고 그녀가 자신을 거절하자 이성을 잃고 폭력적인 분노에 휩싸였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그 남성이 의학적으로 나르시시즘 성격 장애 진단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보인 행동 패턴이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운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다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순간, 즉 거절이라는 극도로 민감한 스위치가 눌리는 순간 그 상처를 준 대상을 향해 모든 분노를 터뜨리며 공격하는 것입니다. 과대성 나르시시스트들은 사회적 성공, 넓은 인간관계, 지속적인 주변의 인정과 같은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그런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내면은 항상 위태로운 압력소 상태이며 아주 작은 충격에도 폭발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어쩌면 그들 나름의 감정 조절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수치심을 주는 대상, 이 사건에서는 연인이었죠. 그 대상을 아예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원상복구시키려는 끔찍한 시도인 것입니다. 가정폭력 상담 현장에서는 이런 딜레마와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대부분 여성인 피해자들은 끔찍하고 해로운 관계를 떠나고 싶어 하지만 떠나는 것이 두려워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순진하고 무지하게 떠나지 못하느냐고 묻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남아서 계속 학대를 견디며 어쩌면 더 큰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혹은 떠남으로써 거의 확실하게 보장된 끔찍한 보복을 감수하거나. 법과 제도는 예방이나 가능성을 다루는데 매우 서툽니다. 대부분 범죄가 이미 발생한 뒤에 너무 늦었을 때 현장에 나타날 뿐입니다. 제가 임상 현장에서 만났던 거의 모든 사례에서 학대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격화되었던 경우는 예외 없이 취약한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반면 과대성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있던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상대가 이별 후에 너무나도 빨리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에 더 큰 충격을 받곤 했죠. 하지만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의 경우에는 거절 민감성과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특권 의식과 결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그들은 거절당했을 때 단순히 우울감이나 슬픔에 빠지는 대신 감히 내가 나를 떠나? 감히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 라는 생각과 함께 엄청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자존심은 곧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가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에 심각한 학대, 스토킹, 주변 사람들에게 험담을 퍼뜨리는 행위, 협박성 문자나 이메일 등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끔찍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 모든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남아야 하나, 아니면 떠나서 평생 심리적,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으며 살아야 하나, 라는 끔찍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를 구별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들은 불안하고 우울하며 짜증을 잘 내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야망보다는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계속 잃거나 친구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좋은 날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좋은 날의 기억 때문에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걸까? 사실은 그냥 운이 좀 없는 불쌍한 사람일 뿐인데,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사람에게 다른 종류의 감정적 소모를 안겨줍니다. 바로 엄청난 죄책감입니다. 취약한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 자랑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대신 늘 힘들어하고 우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을 돕고 안타까워하며 그들의 불평에 지쳐가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미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당신이 떠날 기미를 보이면 그들은 내가 떠나면 나 자신을 해칠 거야 라거나 나를 떠나면 후회하게 될 걸과 같은 교묘한 협박으로 당신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아는 나르시시스트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기에 우리는 이것이 나르시시즘의 한 형태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힘들고 화가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죠. 하지만 이것이 나르시시즘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형태의 나르시시즘처럼 취약한 나르시시즘 역시 스스로 변화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악성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위험의 가능성이 늘 존재합니다. 그 공포가 일상에 널려 있기에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별을 결심했을 때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안전 계획을 세웁니다. 위험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당신이 떠나겠다고 마음먹기 전까지는 위험의 가능성을 거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늘 피해자 코스프레와 우울한 모습 뒤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들의 폭발적인 분노와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끔찍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끝나고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각자의 길을 갈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성격 유형과의 관계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당신이 관계를 끝내려고 할 때 조용하고 피해자처럼 보였던 그 취약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순식간에 그리고 당신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관계에서든 안전에 대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부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내가 과장하는 걸 거야라며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감과 몸이 보내는 신호는 대부분 옳습니다. 당신의 걱정을 축소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과도할 정도로 조심하는 편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